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적적할 때 이따금씩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마음에 용기가 나서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 행복했어요. 아빠의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엄마는 가정주부를 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러도 많이 갔거든요. 어딜 가면 사람들은 어머, 애엄마가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야? 질투나게 라며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분들 말로는 당대 탑스타들보다 엄마의 미모가 더 뛰어났대요. 엄청 미인인 엄마를 콕 잡은 아빠는 행운아라며 주변에서 질투도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아빠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집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출두한 직원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매일매일 빚 갚으라며 독촉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남자 발걸음을 들으면 그렇게 무섭답니다. 아빠는 폐인이 되었고 그렇게 힘든 시기에 태어난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으며 살았답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쉴 틈도 없이 식당 일을 하는 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엄마는 고무장갑을 끼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엄마가 계단 청소를 하고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니 소문은 금방 퍼졌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애들도 니네 집 망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엄마 허드렛 일하면서 돈 번다는데?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나는 성공할 거라며 무리하게 돈을 또 빌리고 다니고 날이 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커져만 갔어요. 사업이 잘 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둘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빠는 손찌검을 엄마도 고삐가 풀렸습니다. 아예 미쳐버린 아빠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외할머니가 와서 아빠를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결국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엄마를 찾아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모들이 엄마를 숨긴 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랑 동생 그리고 아빠 셋이서 살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나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집이 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소심한 성격에 툭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약하고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해 가기 싫다고 자지러지게 울고 아빠는 그런 동생을 발로 차면서 돈이 얼만데 땡깡을 쓰냐며 소리를 지르고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집이었죠. 저는 일찍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어릴 때만 해도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촉망받는 어린이였는데 현실이 저를 좌절시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번 돈은 집안 생활비로 썼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에 올라간 입학식 날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질과 뇌출혈 동시 발생이었어요. 울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에 갔지만 이미 아빠는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왜 웃음이 났을까요? 남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웃음이 나오냐며 저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원했어요. 마음속의 짐덩이가 탁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니 10여 년간 없었던 입맛도 싹 돌아왔어요. 아빠가 없는 적막한 집이 되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술병이 나뒹굴고 그
그곳에서 아빠는 소리치고 있었겠지만 그런 존재가 이제는 없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악마가 된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요. 어찌되었건 한순간에 소녀가장이 된 저는 원래 하던 일에서 새벽 알바까지 추가로 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다달이 쌀이랑 김치를 지원해 주었고 복지사 선생님도 저희 가족을 잘 돌보아 준 덕에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동생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닮아서 주변인들로부터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는 하지만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이뻤거든요. 언니만 이쁜 줄 알았는데 동생은 더 이쁘구나. 이쁘니까 반찬 하나 더 먹어라. 라며 시장에서 덤으로 얻은 적도 많았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가면 그날 저희 자매는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얼굴이 무진장 이쁜 동생은 선생님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어요. 그런 동생에게 질투를 느껴 친구들이 왕따를 했나 봅니다. 집에 온 동생은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때로는 책가방에 우유 냄새가 진동한 적도 있었어요. 성격이 소심하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그런 왕따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수동적인 동생은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동생이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학교 3학년 오빠랑 사귀게 된 겁니다. 얼굴이 엄청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애들이 더 이상 동생을 괴롭히지 못한 거죠. 시간이 흘러 동생의 남친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동생이 4달 동안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자매이고 둘이 살기 때문에 동생 생리대 따로 제 생리대 따로 사놓거든요. 가계부도 제가 담당하니까 한 달에 뭐 산지 구매 품목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생리대를 4달 동안 안 사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 생리 안 하니? 몰라.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죠. 더 이상 캐묻지는 못해도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밤 늦은 시각인데도 동생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집에 안 들어올 애가 아닌데. 저는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애가 실종된 건가? 혹시 누가 데리고 간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간 저는 자꾸 불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사는 빌라 옥상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생이 옥상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닥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요. 야, 서설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언니, 나 어떻게 해? 그냥 죽으려고. 난 죽어야 하는 인생인가 봐. 죽어야 하는 팔자인가 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내 동생, 유일한 내 가족인 동생이 죽으려고 옥상에 가서 울부짖으니 저도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서로 부둥켜 안으며 몇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은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리도 안 했던 거고 맨날 방에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언니인 저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소주 한 병 마시고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였죠. 술이라도 마시면 용기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서워서 몇 시간을 그 위에서 맴맴 돌았나 봅니다. 동생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는 현장 체험 학습서를 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추궁을 해서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면대면 만남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내 동생 임신을 시킨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너네 둘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건 아니잖아. 고개를 푹 숙인 그 아이는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몰래 제 동생을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게 알려지면 곧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뒤에서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나 봅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 학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듣게 되었죠. 학교 가서 저는 동생 자퇴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깽판 쳤어요. 남자친구 교실에 쳐들어가서 내 동생 임신시키고 네 혼자서 대학 잘 가려고 공부하고 모른 채 하니? 내 동생은 결석 일수가 한 달이 넘는데 너는 개근상 받겠다고 하루도 학교 안 빠졌다며. 학교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내 동생한테 협박질이나 하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자퇴를 하고 아이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요. 사돈댁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애 아빠네 집안에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 얼마 주면 애 지울 거냐고 발랑까진 니는 동생 때문에 내 아들 앞길 막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바탕 그 집안이랑 싸우고 그쪽 집안한테 받는 돈은 더러워서 쓰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내 동생 협박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소리쳤네요. 동생은 울면서 아이를 낳았고요. 아직 10대인 제 동생 호적에 조카를 넣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저는 제 호적에 조카를 넣었습니다. 딸이 된 거죠. 저는 절대로 동생한테 학업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 포기하고 일터에 나갔지만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출산했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당당하게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서 연애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딸은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검정고시에 턱하니 붙었어요. 대학도 합격했지요. 여느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동생이 대학 생활을 즐기는 걸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제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동생의 대학 등록금, 조카 양육비 등등을 충당하려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는 목욕탕에서 탕 청소하는 알바를 했는데 거기 아주머니들이 아니 그쪽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묻더라고요. 거짓말 치는 것도 싫고 그냥 속사정을 말하니까 다들 저를 딸처럼 대하며 힘들면 함께 해야지.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밥도 챙겨주시고요. 집에 가져가라고 반찬도 싸주시고요. 심지어는 돈도 조금 더 얹어주시기도 했어요. 그 덕에 젊은 날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생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 뒤로 돈을 벌면서 조금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날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조카에게 벌어진 겁니다. 조카가 소아암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혈액 쪽에 이상이 생겼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지요. 그날 병원에서 대성통곡했던 것 같아요. 치료를 위해서 긴 생머리의 서연이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주는데 그 마음을 차마 표현할 수 없습니다. 3년간 암치료를 받게 된 딸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은 회사를 퇴사하고 곁을 지켰고
또다시 저는 가장이 되었어요. 보험이 나온다고 해도 암치료 비용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언니,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 미안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딸 치료에만 전념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3년간 지속된 암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대출을 했습니다. 신용도 안 좋아서 1금융권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이자가 높은 2금융, 3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돈을 벌면 절반은 치료비로 나가고 절반은 이자값으로 나갔지요. 매일 김밥 하나를 사서 차갑고 딱딱해진 김밥 한 줄을 하루 종일 아껴 먹으며 몇 년을 버텼습니다. 참 다행히 결국 조카 서연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추적 관찰도 1년간 했지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참 후련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져 연애도 해보고 여행도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조카의 병마 소식에 또다시 인생 계획이 무너져 버렸고, 그때 완전히 체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동생과 조카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동생이 우울증이 도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이의 아빠, 그놈이 의대에 철썩 붙어서 대학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여자랑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동생의 마음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였죠. 언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돈도 없이 하루하루 비참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 그 아내는 그놈한테 딸이 있는 걸 알까? 걔는 신경 쓰지 마. 이미 지나간 인연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화를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싸지르기만 하고 책임도 안 지는 놈이 평판은 좋아서 건실하고 모범적이고 잘생긴 남자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결국 애아빠의 마누라한테 찾아가서 그놈 자식 사실은 자식이 있다고 폭로를 했나 봐요. 그리고 학교 동창이랑 친구들에게도 전부 폭로한 거고요. 속은 시원했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리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화병이 나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긴 그때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드는 것이 힘들죠. 아픈 동생과 함께 어린 조카를 돌보느라 또다시 저는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다행히 나름의 복수를 끝낸 동생은 속이 후련해진 것인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지요. 조카도 병마와 싸운 이후로 학교에서 이따금씩 상장도 받아오고 그랬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조카는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동생도 열심히 일했고요. 저는 동생 몰래 진 빚을 갚느라 정신없긴 했지만요. 8년 정도 흘렀을 때 조카도 알아서 밥 차려 먹고 등하교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 동생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변기를 잡고 동생이 미친 듯이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푹 하고 쓰러졌고 119를 불렀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동생은 복마감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말도 안 돼. 제 동생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다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1년까지 살 수 있고 대부분 6개월 이내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그날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병원 천장이 내 머리 위로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죠. 복막에서 시작된 암이 전이가 되었대요. 몸 안에 있는 스텐드는 장을 뚫고 나와서 장에 천공이 생겼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생을 지켜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몸 상태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동생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밥은 먹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장 폐색이 오면서 밥도 못 삼키게 되고 수액으로만 영양분을 전달하니 30kg대가 된 겁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날 좀 잘 부탁할게. 너 마음 약해지는 소리 하지 마. 불길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너 죽으면 나도 못 살아. 알겠어 언니. 힘내볼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동생을 보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암 환자한테 좋다는 약초도 사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일도 때려치고 동생 옆에 꼭 붙어 있었고요. 조카도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몰라도 동생은 6개월 이상 버텨주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이 상태에서 6개월 넘게 버틴 것은 대단한 의지라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기적이 일어나서 동생이 벌떡 일어나 웃으며 다시 함께 살기를 바랐는데 숨을 거두었네요.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못 삼키겠더라고요. 발인이 끝나고 동생을 바다와 산에 훌훌 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여전히 남아있는 동생의 흔적을 보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검은색 토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였어요. 저도 죽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죽으면 너무나도 가여운 제 조카인 서연이가 불쌍했어요.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니.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야밤에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품에서 곤히 잠든 서연이 얼굴을 보니 도저히 못 죽겠더라고요.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서연이가 항암 치료할 때 남아있던 빚, 이사를 다니며 조금씩 야금야금 빌렸던 돈만 거의 2억이 넘었어요. 누구는 2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하늘같이 너무나도 커다란 빚의 무게였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서서림씨 친언니 서지연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희는 생명보험 라이언에서 전화드렸고요. 저는 보험지급 상담사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동생분이 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셨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험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저 몰래 한 달에 억대의 보험금을 내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20억이 넘는 돈이 나오는 그런 큰 보험이었습니다. 대체 동생이 나 몰래 이걸 왜 들었나 했더니 서연이가 아팠을 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언니랑 내 딸은
돈에 허덕이면서 살 텐데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다 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보험 상담을 받았나 봐요. 서연이가 퇴원한 이후로 보험을 들었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보험비로 납입한 거였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금만 3억이 넘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안내해주신 세무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았죠. 얼마 후 제 통장에 세금 제외 16억 원이라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동생이 남기고 간 그 돈은 큰 도움이 되었지요. 반지하 투룸에서 21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니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서연이 시집 갈 때까지 이 돈 아껴야지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제 앞으로 있었던 빚을 조금 갚으니 5억이 남았죠. 빚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런 큰 도움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제 인생의 패턴에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까지 일했고요. 서연이는 훌쩍 커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결혼식 날 부모님석에 제가 앉았어요. 저는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결혼식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동생이 딸내미 결혼하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고생을 하면서 키운 딸인데 라는 생각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조카는 딸까지 낳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고요. 조카도 시집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제 인생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물건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옷도 전부 10년 전에 산 옷, 양말도 닳고 닳아 발바닥이 망사처럼 되어 있고 운동화도 걸레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해 옷을 한번 사려고 하니 귀신같이 눈치 빠른 서연이가 이모,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이모예요. 라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비싼 가방과 함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원피스와 옷을 몇 벌 사주었답니다. 이모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옷은 입어버릇하는 사람들이나 어울리지. 일하는데 어디서 입겠어. 이런 멋쟁이 옷을. 이모도 그럼 앞으로 입어버릇하면 되지요. 사실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이쁘게 하고 다니고 싶었거든요. 저도 여자니까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현실에 치여 그러지 못했지요. 조카가 사준 옷을 입고 주말에는 동호회도 나가고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얼굴에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갔냐는 동호회 사람들의 질문에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네요. 열심히 산 것을 하늘이 알아서일까요?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에서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시는 한 남자. 직업은 변호사이고 인품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연애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 상처받은 것들을 그분 덕분에 치유하게 되었고요. 제 내면에 살아 숨쉬는 어린아이인 서지연이 위로받았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네요. 이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내주었다가 버림받은 동생이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3년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결혼 실패를 맛본 그 남자는
재혼이었고 저는 초혼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드레스를 입어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날만큼은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온 관심을 다 받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결혼하게 되었고 조카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동생을 잃은 슬픔도 희미해지고 그리움만 남았지요. 동생의 기일에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조카네 가족들이 저희 집에서 다 모였습니다. 한참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기일을 기리던 중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편지가 배달 온 겁니다. 이게 뭐지? 발신지를 보니까 제주였어요. 원래는 저희 옛날 집 주소로 일주일 전에 보내졌는데 이사를 갔다는 것을 들은 우체국 쪽에서 저희 집 바뀐 주소를 다시 찾아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모, 누구한테 온 거야? 라며 그 편지를 가져가 살피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발신인이 서서림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었어요. 아니, 죽은 동생한테 어떻게 편지가 온 거지? 놀랐어요. 알고 보니 복막염에 걸린 동생은 전부터 자신의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여행을 혼자서 제주도로 떠난 거고요. 그때 제주도에 있는 서현교 근처에서 편지를 배달해주는 행사를 했었고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다가와 제주 측에서 편지를 발송했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제 동생 기일에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을 때 그 편지를 받은 거였어요. 언니 안녕? 나 서림이야.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지금쯤 내가 살아있을까? 나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난 언니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알아. 언니는 언니 자신을 뒤로하고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살았잖아. 나는 언니 덕분에 대학도 가고 내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걸 무사히 즐긴 것 같아. 그래서 언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난 언니 속만 썩이고.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매번 언니한테 부탁만 해서 미안하네. 내가 죽게 되면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언니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 몸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해. 고마워. 서림아. 숨 넘어갈 듯이 우니 제 남편이 저를 심장 터질 것처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도 엄마에게 도착한 편지를 읽으며 통곡했어요. 그때 제 남편이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하늘에 있는 처제도 슬퍼할 거야. 오늘은 처제의 기일이니까 우리 처제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늘에 대고 하는 거 어때? 남편의 말에 수긍한 저희 가족들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동안 서림이한테 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림아, 내가 죽어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헤어지지 말자. 너무 고마웠어. 네가 내 동생이라서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 언니 열심히 살다가 갈게.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그때 우리 못다한 이야기 다 하자. 엄마,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될 거야. 엄마한테 무한한 사랑을 줄 거야. 우리 엄마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날 지켜줘서 고마워. 뱃속에 있는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줘서 정말로 고마워. 눈물을 많이 흘려서 휘청거리는 저를 꼭 잡아준 남편도 저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정말로 저희 가족은 서림이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매 세상에 둘만 남겨져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서림이가 제 곁에 없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동생에게 가는 지름길은 있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동생이 너무나도 슬퍼하겠지요. 열심히 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보따리에 담고 또 담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사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고 지금도 사실 힘들지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최선의 내가 되고 최선으로 행복해야지요. 내게 와준 나의 남편, 그리고 조카와 조카를 지켜주는 듬직한 형식이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도 저는 가족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생을 생각하며 글을 쓰다 보니 지금도 울컥해서 눈물이 나네요. 이따가 남편이 들어와서 울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튼 저의 긴긴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어도 살아가 봐요. 죽지 마요. 고마워요. 여기서 마칠게요.